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의 홍기훈 교수입니다. 저는 재무분과에 있고요. 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화두가 디지털화인 것 같습니다. 화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뭐 인프라들도 그렇고 도시조차도 아니면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모두 전자화돼 가고 있습니다. 금융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금융도 물론 당연히 산업의 한 종류이고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도 이런 전체 사회의 트렌드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디지털 파이낸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디지털로의 전환이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어려운 얘기를 최대한 하지 않아도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금융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나 아니면은 그 전달 자체는 편안하게 갈지 모르겠지만 컨텐츠 자체는 금융에 포커스가 맞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홍익대학교 경영대의 재무분과의 교수로 있고요. 경제학자입니다. 캠브리지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 전공은 계량경제였습니다. 네, 제가 계량경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크게 반응이 둘로 나뉘는데 한쪽은 계량경제가 뭐지? 라는 분들과 다른 한쪽은 나 너 진짜 싫어 통계하는구나 라는 이제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통계 잘 못합니다. 통계랑 아무 상관없고요. 요새는 비트코인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ESG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핀테크 관련된 연구들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여러 프로그램들에 나왔었는데요. 뭐 옆에 보시면 저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대중에 대해서 어떻게 금융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강의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금융의 미래, 디지털 금융이라고 굉장히 야심차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야심차게 제목을 잡은 데 비해서 이 얘기 자체는 교수라는 직업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수라는 직업이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푸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관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뉴노멀의 시대라는 건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등장한 얘기고요. 2013년에 유럽의 경제위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경제 침체들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국이 성장을 하지 않는구나. 중국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분명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우리는 성장을 매우 당연하게 여겼죠. 조금만 더 시계를 돌려보면 산업혁명 이후부터 인류는 성장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도 굉장히 익숙했고요. 우리는 당연히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더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낼 것이고 더 잘 살 것이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갖게 됐었는데요. 그게 모두 바뀌었던 게 2008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니 1990년대, 2000년대를 관통하면서 우리가 펼쳤던 통화정책 아니면 재정정책들이 우리에게 붐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동력을 잃어버렸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뉴노멀의 시대라고 이제 우리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2008년부터 거의 15년 정도 됐죠. 3, 4년 동안 인류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2019년,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더욱이나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상 실물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90년대 우리가 봐왔던 매우 좋은 역사가 있죠. 기억이 있습니다. 금융을 통한 성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실물 경제가 침체를 일으키기 시작을 할 때 금융은 윤활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다시 산업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혁신을 통한 성장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성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금융업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 경제의 성장에 있어 금융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요.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때를 보면 우리가 성장을 멈췄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역시나 지금 성장을 멈춘 이 시점에서도 금융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줘야 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금융이 돈을 돌게 하고 투자를 만들어주고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이 더 이상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들을 봐도 수익률이 예전에 비해 확연히 떨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안정성 2008년 이후에 우리는 시스템 리스크라는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해졌죠. 금융권의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 그리고 실물 경제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이룬 건 참 좋고 비용이 감소한 것도 참 좋기는 하나 그러다가 보니까 모두가 한 배에 타게 됩니다. 이걸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거든요. 어느 한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그 문제가 전이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부실채권의 규모나 부실채권의 비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은행들은 이런 부실채권이나 부실 자산들을 공유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금융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 금융산업 내 인력 구조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 금융산업의 취업자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면 금융권 내에도 신성장 동력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1990년대처럼 아니면 2000년대처럼 금융에 엎혀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제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존 금융 인프라를 거치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을 살리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디지털화는 ICT 기술의 기여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미 2021년 현재에도 ICT 기술은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역시나 디지털 기술 혁신이 그 이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의 탈집중화와 탈중개화가 벌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고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개산업입니다. 근데 탈중개화가 일어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탈중개화라는 것은 중개기관을 없앤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서로가 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국가별로 디지털 혁신의 정도가 상이합니다. 특히나 이미 금융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혁신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어 가기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뭐 일례로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고요. 한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문제는 금융기관들의 보수성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디지털화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디지털 혁신의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뭐 중국이나 인도나 여러 이제 금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던 국가들은 디지털 혁신을 새 바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디지털 금융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한 걸음 앞서 나아가는 이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개인정보 관련 금융 규제와 활용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요새 마이데이터다 뭐 해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데이터를 누구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데요. 당연히 디지털 경제 내에 있어서 데이터가의 문제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보안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요. 누가 공유를 할 것이냐도 그렇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래의 디지털 금융 산업 내에서의 성장 동력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핵심어를 뽑을 수 있는데요. 슬림화입니다, 결국에. 슬림화는 당연히 유연성 확보와 분화로 이어지게 되고요. 유연성 확보와 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져서 전문 클러스터들이죠.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져서 분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처음 보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규모의 경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고요.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이번에만 일어났던 건 아니고요. 2000년대 초에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물론 1900년대에도 이런 현상을 봤었죠. 제조업에서 일어났었죠. 1900년대에는. 포드 같은 경우에 전문화, 분화, 유연성 확보를 모토로 해서 산업의 혁신을 제조업의 혁신을 이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산업 내에서도 이제는 전문화와 슬림화, 유연성 확보, 분화에 대한 니즈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미래의 디지털 금융에는 무엇이 중요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금융 데이터가 그 핵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누적된 데이터에 의한 산업 발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금융 데이터의 축적이 금융기관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비즈니스를 하면서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융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고요. 이런 그 축적된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은 금융기업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금융업을 우리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 금융은 비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를 하는 것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쉬운 예가 오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캐피탈사를 껴서 돈을 빌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림자 금융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림자 금융이 엄청나게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요. 사실 그림자 금융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금융업을 영위하고 싶은 비금융기관들이 항상 탐내던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M&A를 통해서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화와 슬림화를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에는 옆으로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팽창을 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 금융업의 기능별 분화 및 전문화를 통해서 몸집을 불리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순적이죠, 얘기가. 금융업의 기능별 분화 및 전문화를 통해서 몸집을 불린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전 기준에서는 이제 모순적이게 들릴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개념 자체는 이제 올드하지만 이게 적용되는 방식이 이제 테크와 디지털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디지털 금융을 보면 크게 블록체인 기술이 존재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분산원장 기반의 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우리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이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게 결제라는 것과 청산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처리를 했을 때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분산원장 기술이 어떻게 도입이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장점이 있을지, 어떤 단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산원장 기술 자체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우리가 특히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더해줄 수 있음은 호주의 그 증권거래소 같은 기관들이 증명을 해 보였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우리
금융의 미래에 있어서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력 감축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감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인력이 감축이 된다는 게 전체 인력이 감축이 된다는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신산업이 그렇더라고요. 뭐 예전에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기존에 있는 그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기 마련입니다. 요새 은행들도 그렇고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테크 기업으로서의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보면 사실 금융산업 내의 총 인력이 감축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반해 현재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금융 인력들이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의 규제가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술 기반의 규제가 도입이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의 효율성, 특히 규제 업무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요. 특히나 룰대로 가는 단순 규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규제에 있어서 더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 표는 IMF의 자료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이후인데 여기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는 금융회사라는 존재가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면 이제는 그 서비스들이 저렇게 갈갈이 찢겨 있는 형태를 보일 거란 말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여러 금융회사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했다면 이제는 저 예금을 하는 회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국내 송금을 제공하는 회사,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다 찢겼지만 그 규모를 키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라고 한다면 그림을 되게 예쁘게 그렸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2015년에 그렸는데 사실은 저도 이거 예뻐서 가져오긴 했는데요. 약간 이제 아웃데이트가 됐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세계와 2021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세계는 사뭇 또 달라졌더라고요. 6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는 오히려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지급결제 및 송금 과정의 효율성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얘기가 사실은 약간은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섞인 얘기 같습니다. 화폐의 디지털화가 진행이 돼서 캐시레스 소사이티, 현금 없는 사회로 진행이 되면서 그 지급결제 및 송금의 효율화가 일어난다는 거가 하나고요. 그것과는 또 별개로 분산원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청산의 효율성을 늘린다는 게 또 다른 하나인데요. 그 두 개를 지금 일반적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를 얘기할 때 섞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자는 뭐 더 이상 논의할 가치조차 없이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현금 없는 사회로 갔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뭐 빅브라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과도한 데이터 축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급 결제 과정의 효율화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분산원장 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 정말로 효율성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더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둘을 합쳐서 결국에는 지급결제 및 송금 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성 향상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보험산업 내에서도 디지털화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겠듯이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기술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업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AI 및 빅데이터 활용 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핵심은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적 가격 차별이 되겠습니다.
예금 대출 시스템의 변화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존의 은행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대출 시스템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효율성의 증진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보안에 대한 이슈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약간은 모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과연 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화 자체는 기존 은행이나 아니면은 은행 산업, 대출 산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역시나 자본 조달 방식도 변화가 되는데요. 자본 조달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분산화일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요새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ICO 같은 자본 조달의 형식들도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규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이들이 과연 그냥 중개업체인지 아니면 자본 조달 행위를 하는 금융업체들인지에 대한 정의가 잘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안개 속에 있는 부분인데 사실 디지털 금융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지급 결제와 자본 조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분산화된 이 펀딩 방식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산의 니치가 부족한 이 국가 산업 아니면 금융산업의 특성 내에서 이런 고위험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된 형식의 자금 조달 방식들은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관리 시스템도 당연히 디지털 금융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로보어드바이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어드바이저는 아직 상용화되기는 요원한 기술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에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고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은 과거 데이터에 바탕을 하게 되고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레짐이 바뀌었을 때 그 알고리즘이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투자관리 시스템이 디지털 금융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굉장히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현재 시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라고 불리우는 시스템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인간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미래에는 이럴 수도 있겠으나 언제가 될지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개기관의 변화가 매우 큽니다.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중개 및 거래정보의 분산 저장과 처리 등의 업무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이 커지게 되어서 거래 청산, 결제, 기록, 보관 등 중앙 집중형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산원장을 적용하는 방식이 옳으냐 그르냐 더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의 문제도 더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개기관의 역할 변화가 예상은 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좀 구조 변화를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뭐 읽어보시면 이제 다 이해가 될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디지털 금융이 가져올 변화는 수익 기반의 약화 가능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적인 거래 플랫폼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정통 금융업 모델이 분화되게 됩니다. 근데 전통 금융업 모델은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 갖고 있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금융 프로세스의 비금융사들의 참여, 그림자 금융이죠. 이 이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고객 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접근성이 약화가 되고 예대 마진이나 지급결제 수수료 등 전통적인 수익원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요. 만약에 규제기관에서 이런 그림자 금융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일례로 페이스북이 이제 리브라였죠.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리브라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리브라의 핵심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을 이해한 미국이나 유럽의 각국의 경제 수장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게 딱 요 두 번째 이제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규제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사회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러한 페이스북이 추구하던 비즈니스 모델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두 번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기관이나 각국 정부의 이제 대응에 의해서 결정이 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은행의 중심적 역할을 위협하기보다 수익성 악화와 서비스 공급 철학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과 은행업의 분리. 뱅킹과 뱅크의 분리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융업의 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서 은행 서비스가 탈집중화와 탈중개화를 통해서 기존 은행 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게 되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혁신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핵심은 뱅킹, 은행 업무와 뱅크, 은행의 분리인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는 다양한 비금융 기업들이 나타남에 따라 금융 서비스 제공 시 금융 상품 위주의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 보안 및 사이버 침해 우려와 함께 소비자 보호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규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레그테크의 도입이 필요한데요. 이 레그테크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AML이라던가 KYC와 같은 디지털 신원 확인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감독 및 분석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비용이 절감이 되고 비금융기관들이 금융업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중요해지다. 이 정도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서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